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효미입니다. 네, 2019년 1분기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든 부분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에서는 경기 상방 요인과 하방 리스크, 그리고 특히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차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실감되는 이 경기들이 이게 그 정부 쪽 발표를 보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체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연 이게 얼마큼 오래 갈 거냐 우리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2020년 되면은 또 전 세계가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의 시발점인 1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고 우리 투자하시거나 또 사업을 영위하신 분께 좋은 정보 좀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경기 저점이 2019년 중에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 1분기 경기 판단이 정말로 중요할 텐데 먼저 수요 부문별 또 산업별 경기 동향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점이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바닥을 쳤다. 네. 바닥을 치면 올라갈 일밖에 안 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 동향을 쭉 보시면요.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수축을 하는 그런 경기의 이 평균적인 개월수가 한 18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축 국면이 한 18개월 되는데 사실 이게 정점이 2017년도에 완전히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 24개월째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저점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냐. 왜냐면요, 내려오는 분위기에서는 재정정책을 써도요, 이게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국면에 재정정책을 썼을 때 굉장히 확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저점 찾는 게 굉장히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좀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1월 달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도 좋은 이 정보가 될 텐데 1월 달에 한 1% 정도가 지금 올라갔는데요. 어떤 게 1% 정도? 그러니까 전체 경제 성장률이요. 네. 근데 내수가 2.1이었어요. 그리고 수출이 마이너스 1.2가 됐습니다. 근데 내수가 올라간 부분도 보면은 2.1이 어떻게 형성되면 정부가 1.3, 민간이 0.8에서 2.1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지금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더 효과가 나려고 그러면 저점을 치는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소비가 좀 증가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내구재들을 겨울에는 많이 사십니다. 두툼한 외투를 내구재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난로라든가 또 방한시설들을 하고, 근데 이번에는 비내구재가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지금 증가율로 보면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시 좀 살아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신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에 건설이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은 마이너스 26%인데요. 공공에서는 34%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공공 부문이 앞장서서 특히 건설 분야에서 나가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또 마이너스 요인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수출. 이게 너무나 지금 3개월째 지금 마이너스를 겪고 있거든요. 네. 12월 달에 마이너스 1.7, 그다음에 1월 달에 5.1%가 이제 역성장을 했고요. 2월 달에 11.1%가 됐는데 지금 3월 달도 이제 열흘 정도, 앞에 열흘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아이구나 19%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가느냐가 이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옛날에는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들이 컸는데 이제 물량까지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아유, 가격 좀 깎아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깎아주고, 이제는 더 힘이 들어서 물량 못 받겠어요.
그 상태에 지금 온 거죠.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9%인데 그중에 28%가 반도체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 물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이걸 치고 나가야 하는데 뭐 우리가 이 상반기에는 좀 저점을 치다가 이제 하반기에 올라간다 해서 상저하고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상저 하저로 데려가는 거 아니냐는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고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월달 지금 뭐 이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취업자들은 증가했어요. 26만이 증가했는데 아이고 이것도 까보니까 60세 이상이 40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요인들이 이런 고용 창출력이 미약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최고의 정책입니다. 일자리가 우리가 뭐 감소되는 부분, 이 일자리의 어떤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분, 이거는 경제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반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이제 짝짝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종별로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증가는 해요. 0.4에서 0.8%.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근데 문제가 제조업에서 재고가 증가합니다. 자, 제조업에서 재고가 증가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데요. 수출이 잘 안 되든가 아니면 앞으로 올 불황에 대비해서 재고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재고 증가율이 7%까지 올라갔어요. 네, 앞으로 불황이 오면 재고가 빨리 소진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 빨리 소진이 돼야 되는데 기계는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서 못 팔더라도 일단 재워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재고 증가율이 올라가는 것은 뭐 우리가 뚜렷하게 봐서 기업은 불황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왔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 분야가 지금 뭐 꿈틀거리지 않고 그냥 뭐 진짜 동면에 들어갔냐 그건 아니고요. 서비스업은 다시 조금 활발한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서비스업이 이렇게 뭐 앞에 서서 견인차를 해준다면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우리가 이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저점을 통과할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게 U자로 이렇게 해서 그냥 반등이 확 되는 거냐 아니면 L자로 가느냐 그러면 장기 침체거든요. 옆으로 쭉 가니까 아니면 WDB라는 W자를 따라가느냐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형성되는 시점이 어디냐 지금 뭐 2분기 말 3분기 초라는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점에 지금 저점을 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과 체력을 좀 배분해야 되는 그런 지금 뭐 1분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강 국면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빨리 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요. 빨리 나오려면 빨리 쳐야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경제 하시는 분들이 빙판에서 넘어지면은 빨리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끌거리는데 거기서 일어나려고 그러다 또 쓰러진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졌을 때는 몸에 붙은 뭐 먼지들 다 털고 천천히 일어나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 재정 효과를 보면 하강 국면에 돈을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때 쓰는 돈의 4분의 1만 쓰면은 상승 국면에서는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따라서 빠른 시점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빠른 저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점을 파악하려면요. 먼저 고점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점이 2017년 5월 또는 2017년 9월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축 국면은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18개월 정도를 가기 때문에 저점이 형성된 거냐 뭐 이런 우리 의문들을 갖고 있는데 벌써 24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점에서 이것들이 빨리 형성돼서 뭐 우리가 확장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기대하고 또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고모님이 2019년도 1분기 경기 판단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 경기 상방 요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그러면 누가 끌고 갈 거냐? 네. 역시 우리는 뭐 이 개방형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또 보호무역주의가 조금 뒷방으로 좀 물러나줘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약화된다는 게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티격태격하면서 뭐 관세를 매기니 안 되니 굉장히 극한으로 달리던 그 G1, G2가 조금은 이제 수그러드는 그래서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상방 요인으로 될 수 있고요. 뭐 극적인 타결이 된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 수출에 굉장히 중점을 둔 우리 한국 경제가 조금 더 활기를 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항상 중국하고 공조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네. 중국 경기가 어떻게 살아나냐. 근데 중국이요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통계를 못 믿겠어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작년도에 좀 6%, 뭐 6.5%, 6.6% 했다 그러는데 그 숫자도 못 믿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니케이에서는요 1.87을 얘기해요. 31개 성 중에 10개가 지금 마이너스가 났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저거는 6%대의 성장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라는 미국의 이런 연구기관에서는요. 내년도에 3%를 갈 수 있지 않을까 3.8%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6%에서 6.5%는 조금 어려운 숫자지 않겠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죠. 이번 양회에서 그러면 우리 경기 부양하겠다. 네. 어마어마한 뭐 700조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700조 이상의 돈을 넣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그렇다면 경기가 또는 경제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굉장히 우리가 뭐 혜택을 보지 않겠냐 보기 때문에 상방 요인으로 지금 여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심리 그러니까 기업이나 소비자나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닥을 치고 올라갈 그게 이제 오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심리가 개선되는 부분도 지금 통계로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가 나아지면 제일 먼저 뭐 하겠습니까? 돈을 쓰죠. 네, 쓰죠. 소비 심리가 그래서, 좋아지겠죠. 네, 지금 소비의 내수의 부분들이 지금 안전판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서로 조화롭게 구성이 된다면 동력들을 많이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모님께서 이제 경기 상방 요인으로 미중 무역 전쟁 약화, 또 중국 경기 부양책 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하방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 보면은 하강 국면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기사도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봤는데 이 경기 하방 리스크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이 나홀로 호황으로 좀 쭉 끌어왔는데 네. 미국조차도 조금씩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세계 경제가 둔화된다는 건 저희에게는 바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물건을 외국에서 안 사기 시작하면 저희의 재고가 늘어나고 또 고용에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방 리스크 가장 큰 게 사실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지금 뭐 IMF나 이런 해외 기관들에서는 3.7%까지 보던 것들을 3.5로 내려왔다 3.2까지 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상방 요인이기도 하지만 하방 리스크의 큰 거는 중국이죠.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이 막대하죠. 그렇죠. 우리 반도체 수출하는 게 68%가 네.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뭐 운영하느냐 하방이자 그러니까 뭐 양날의 검같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중국의 그런 어떤 중국 경제권에 들어가는 아세안들이 사실 이 아세안 신흥국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달러가 지금 금리를 인상을 했단 말인데, 네. 근데 올해에 이 그 저금리 때 달러로 빌렸던 돈들이
이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많게는 60%까지 지금 도래를 하기 때문에 신흥국이 이렇게 강하게 변신한 달러에 대비해서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중국과 아세안이 굉장히 어떤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심지어 중국은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이 부채 문제로 파산한다. 따라서 거기 IMF까지도 같이 뭐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큰 하방 리스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이제 산업 경쟁력들이 굉장히 뭐 악화돼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뭐 잠재 성장력이 뭐 2.678 뭐 이런 숫자가 우리는 익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변곡점에서 우리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금 그거 준비하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따라서 산업 경쟁력이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약화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수적으로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게 역시 뭐 화폐란 게 유통이 되고 돈이 네. 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최고봉은 건설업이거든요. 근데 공공 분야만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갖고 가느냐. 뭐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부동산을 심하게 규제하는 것은 마이너스. 특히 전체 건설, 우리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건설업에 어떤 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는 하방 리스크라고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어쨌든 규제가 완화가 돼야지 아무래도 이것들이 성장으로 가는데. 그렇죠. 우리 혁신 성장이 뭐 아주 바탕은 규제 개혁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뭐 2부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IMF가 와서 우리나라한테 주문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제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는 제일 눈에 띄는 게 규제 완화였습니다. 근데 네. 규제 완화를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규제 완화를 안 하는데 사실 전 세계의 뭐 유니콘 회사들 갔다 오면 75%가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규제 때문에. 너무 많은 규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혁신 성장의 선두에는 그리고 그 관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규제 완화라는 입장료를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비 하방 리스크로 이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또 산업 경쟁력 약화, 건설업 불황 등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고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렇죠. 수출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예, 지난해 12월부터 어쨌거나 계속해서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감소되는 데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가 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부터 지금 뭐 3개월 연속이 됐고 지금 3월 달에만 보면은 19.1%, 네. 반도체는 29.7%예요. 그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하락되고 가격이 그래도 우리가 12월, 1월, 2월 달에는요. 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2월 달이 끝나면서 3월 달, 2월 달 막부터는 가격도 떨어지고 물량도 감소하는 이게 굉장히 뭐 안 좋은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안 사가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세계가 전체가 다 어려우니까 이제 뭐 내고 한 거에 따라서 내가 어려우니까 좀 깎아줘. 그래서 경제 흐름에 뭐, 같이 간다라는 거죠. 세계. 근데 이제는 세계의 경제가 이제 니네가 싸게 줘도 난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물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뭐 다변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무역의 다변화, 이 무역선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이거 네.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주 고도화된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뭐 구조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고요. 우리 수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2011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수출입이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2019년도 수출 물량의 증가세가 유지되기 위한 가능성이 좀 어떻게 있을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수출이 지난 10년간 적게는 50조, 네. 한 해 많게는 100조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경제에 아주 큰 동력을 갖다 준 그런 섹터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 증가율이 어떤 때는 경제 성장률보다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도 네. 좀 보이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본은 수출이 얼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바뀌어집니다. 뭐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사실 수출은 우리나라에 얼만큼 경제 성장률이 기냐면 작게는 0.4%, 많게는 1.5%까지의 기여도를 가졌던 게 우리 수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뒷전으로 두고 뭐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 내수를 키운다, 이래봐야 큰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내수 2배 느는 것보다 수출이 50%만 더 늘어도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렵더라도 이런 좋은 또 이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전 세계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 얘기를 하다 보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빠질 수가 없고요. 또 한류 문화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망에 대해서 좀 짧게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반도체 많이 말씀니까 한류 얘기를 할게요. 2016년부터 한류의 수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3.3% 늘었던 게 작년에 12.3%까지 오고요. 네. 방탄소년단 보러 외국 관광객이 몇 명이 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몇 조 원대인가요? 80만이 들어왔어요. 80만. 네.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80만이 만약에 와서 10만 원씩만 써도 80억입니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화장품이 26%대 지금 네. 증가율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따라서 8%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류 이거 지금 170억 정도 하거든요. 네. 이거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우리의 그런 어떤 모자란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한류를 조금 더 우리가 조직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문화 수출이기 때문에 문화 수출은 뭐 외국에서도 일어나지만 국내에서도 현장에서도 생산돼서 바로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4차 산업에 가까운 4차 산업혁명에 가까운 이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는, 그리고 한류 아시다시피 우리의 장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이 BTS 방탄소년단 얘기하니까 영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전석이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의 26배인가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그 방탄소년단 뭐 그룹 하나가 지금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4조 이상의 지금 생산 유발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는요. 뭐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은 창의력으로 했지만 조금 더 그런 우리 뭐 한류에 관련된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플랫폼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정부의 정책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 수출 증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출 고도화를 위한 우리 산업을 구조를 바꿀 것이냐, 이것들이 가장 큽니다. 지금은 어떤 이 혁신 산업도 그러고 그다음에 고도의 산업 기술을 가진 데는 뒤에 신흥국들이 다 쫓아왔어요. 근데 이 선진국들이 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지금 산업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산업 찾는 그런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효율성으로 살아남아야 되고 고부가치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체질 개선에 도전해야 되는 그러한 수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기대를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2019년도 1분기 경기 판단과 또 국내 수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2부에서는 IMF 연례 협의와 또 2월 고용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잠시 후에 시작하니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협의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2019년 연례 협의를 통해 서울을 방문을 했습니다. 연례 협의에서 IMF는 한국 경제가 역풍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 등도 권고를 했습니다. 페이지 오글루라는 단장이 발표문을 통해서 한 발언들인데 오늘 2부에서는 IMF 연례 협의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의 2월 고용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최근 무디스가 한국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잃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IMF 회의에서 나온 것들도 또 비슷한 맥락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비슷하죠. 왜냐하면 무디스가 2.6까지 봤던 올해 경제 성장을 2.1까지 했다는 것은 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을 잃었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 국가에서는 지금 2.6에서 2.7%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IMF의 그런 협의단이 와서 한 얘기를 보면 경기 급락에 조짐이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발표문을 했지만 근데 최근에는 이 IMF 연례 협의라는 건 매년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원래 이제 공식 영어 명칭은 뭐냐면 Article 4 Consultation이라고 해서 협정문 제 4조에 따라서 190개의 가입국은 매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서 갑니다. 아, 그냥 저희가 어떤 IMF 다시 나온 지가 언젠데 또 IMF가 왜 오나 저희는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4월 달하고 9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IMF에서 나오는 책자를 내기 위해서 네. 거기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가고요. 뭐 와서 조사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냐면 각 부처를 돌아다니면 만나고 네. 우리 같은 연구원 이제 민간 연구원도 만나고 뭐 현장도 보고 이제 이래서 네. 조사해서 가는 건데요. 이 최근에 영화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IMF가 왜 왔어? 예? 뭐 영화에서 볼 때는 국가 뭐 부도에 나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과연 무슨 말을 하나 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왔는데 독한 소리를 했어요. 역풍을 맞고 있다. 네. 이런 표현 쓴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 급락 네. 내려가는 건 확실한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11월 달에서 1년 4개월 만에 오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저성장 그다음에 고령화 또는 우리 생산력 저하가 중장기적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고 점잖게 얘기했고요. 그때 굉장히 우리 펀더멘탈 좋다. 그리고 그때는 또 와서요. 소득 주도 성장을 또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가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IMF가 이제 경기 고점 저점을 좀 자기네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그랬는데 딱 6개월 만에 2019년도에 경기 고점이 온다는 의견을 4월 달에 발표하고서 10월 달에는 아니다. 그게 2017년 9월이었다. 이렇게 6개월 만에 완전히 포지션을 바꿔버리거든요. 이거는 대혼란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 뭐 올해 지금 모든 뭐 세계 경제 성장률뿐이 아니라 신흥국 선진국까지 다 지금 뭐 디스카운트를 해서 이 숫자를 깎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또 듣던 거 뭐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지적질을 하고 간 건데 뭐 좋은 얘기도 했어요. 견고한 펀더멘탈 그다음에 숙련된 이 노동자들 그다음에 재무의 안전성 등을 해서 견고하게는 가고 있지만 지금 투자 교육이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부분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구 구조
그러니까 0.98의 출산율을 갖고 있는 인구 구조의 부정적 요인, 생산성 둔화, 양극화 뭐 이런 것들 8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어요. 네. 지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지금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뜬금없이 추경을 하려는 거예요. 추가 경정 예산을. 네. 지금 예산 짜고서 지금 뭐 실행한 지도 몇 달 안 되는데. 근데 원래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매년 나오는 건 아닌가요? 항상... 아니에요. 매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부나 앞에 정부에서 지금 계속 매년 나오는 것처럼 했는데 네. 추가 경정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스 사태나 이랬을 때는 뭐 충분히 추경 요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그다음에 남북 관계 변화, 그다음에 경제 협력에 필요한 자금 이렇게 해서 5가지 외에는 추경이 안 되는 거예요. 5가지 저희가 포함된 건 없네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죠. 만약 간다면. 그러면 만약 추경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정부 보고 경기 침체라고 선언하라는 얘기나 뭐 다른 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써라라고. 돈을 더 써라고. 그다음에 2번째가 뭐 완화적인 이제 통화 정책 말씀하셨는데 금리 인하라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는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인하는 걸 여러분 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라 그러네요. 뭐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지금 뭐 배나라 밤나라 해서 사실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만 금리 인하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지만은 뭐 IMF가 와서 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좀 기분이 나쁜 점이 있습니다. 3번째가 아까 우리 앵커가 지적해 주셨던 규제 완화해라. 그래서 3가지를 지금 소위 말하면 권고안이라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IMF의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항상 협의단이 와서 협의라는 게 뭐해서 뭐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네들 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바뀌면 그게 4월 달에 나오는 세계 경제 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 4월 달, 9월 달 2번에 나오면서요. 이제 그걸로 갑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소뚜껑 보고 놀래놓으니까 자라보고 놀래놓으니까 이제 소뚜껑 보고도 이제 놀래는데 IMF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큰 부분은요. 경기 급락의 조짐, 역풍을 맞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안 쓰던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기에 그리고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뭐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최저임금 인상이랑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 정부가 자랑스럽게는 최저임금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히 여기서 꼬집었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 자금은 그렇게 막 나눠주지 말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픈 소리를 쓴 소리를 했어요. 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고 특히 이제 앞으로 뭐 추경이라든가 뭐 만약 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복지성으로 나눠줄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재정 정책을 뭐 완화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복지 예산으로 갖고 오지 말고 국가의 생산성,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써라는 그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추가 경정 예산이랑 뭐 금리 인하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게 맞는 처방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 경정 예산은 이제 국회에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야당에서는 예비비 있는데 뭘 벌써 쓰냐. 근데 여당에서는 미세먼지 갖고 추경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울고 싶은데 이제 완전히 뺨 때려준 격이 돼서 지금 어떻게 나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각 학교마다 공기정학에서 하는 거 650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뭐 어제 오늘 해서 이제 LG에서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150억치 좀 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니까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를 먼저 쓰세요. 근데 예비비가 3조 정도 있습니다. 네. 특별 예비비가 1.8조 한
2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예비비가 한 1조 정도 돼서 이제 3조인데, 아니 그거부터 쓰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서로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추경, 저는 뭐 전체적인 이제 추경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경기 이렇게 급락 조짐이 보이고 그러면 진짜로 추경을 네. 빨리,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숫자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IMF에서 공고한 게 GDP의 0.5% 정도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네. 한 9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그리고 진짜로 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이 저성장, 그다음에 이 생산력을 잃어가는 게 기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몰핀을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또 몰핀을 맞아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몸에서 항원 항체가 네. 생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큰 자극을 줘서 어떤 성장의 동력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복지적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추경이 들어간다면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어긋는다면 반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금리 인하시키면 가계 부채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아주 정확히 지적하시는데, 네.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이 경기 나쁜 거의 원인 중에 하나를 가계 네. 부채 증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래요. 그러면 맞나요, 이게? 그래서 뭐 우리 이 앵커가 지적하신 이 날카로운 얘기를 이 협의단이 듣고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불타는 얼음이에요. 네. 이게 상존할 수 없는 얘기인데, 금리를 인하라. 금리를 인하하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전체적인 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쓰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유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거를 왜 얘기를 했는지 지금 저희들도 지금 갸우뚱합니다. 분명 이런 면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IMF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악명 높기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주 재미난 거 보면은, 이 공식 이 문서에 미군 육군 특수작전부대에서 나온 보면은, 그 문서에 보면은 비전통적 전쟁 수단이 IMF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자기네들이 전통적인 어떤 무기를 쓰는 거 아니고, 이러한 금융을 통해서 자기네들 압박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하는, 네. 자기네들이 또 다른 표현한다. 의미의 무기네요. 또 다른 의미예요. 이거 그냥 바로 그냥 강력한 무기죠. 네. 이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실 IMF나 월드뱅크나 OECD 다 사실은 너무나 선진국, 특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뭐 디스카운트를 좀 들어간다면, IMF의 얘기 이거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뭐 판단이 안 설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IMF를 그리고 IMF의 발표문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추경, 금리나 그다음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거였고, 뭐 추경이라는 건 우리가 올해 슈퍼 예산을 넣었잖아요. 네. 40조가 더 넘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돌아가도록 자기네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이 심각하게 훼손하는 금리 인하 말까지 해놓으니까 좀 기분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IMF가 또 했던 권고 중에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에 대한 발언도 있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근데 유연 안정성이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유연 안정성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청와대에서 하듯이 하면 돼요. 일 못했다고 사람을 잘랐잖아요. 네. 잘랐는데 어느 나라 대사를 보내잖아요. 네. 일을 못했으니까 유연하게 잘랐고, 또 그 사람이 뭐 굶을까봐 뭐 대사로 내보내고, 그게 유연 뭐 이 안전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같이 상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왜냐면 어떤 기업이 잘 되기, 뭐 기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선택권을
주는 자체가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권에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안정성을 갖고 간다는 거는 그럼 실직을 한다든가 뭐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떤 복지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소득이 안정되고 일자리에 그런 잡 시큐리티가 확보되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하기 좋다고 말하고 가는데 이거는 뭐 조금 이것도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그러한 분야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사실요, IMF가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1.5% 이상, 연평균 1.5%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웃으시는구나. 엉터리인 게 좀 있습니다. 왜냐면 와서 네. 듣고서 자기네들은 세계의 경제 흐름을 판단을 해서 거기서 거꾸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장에서 뛰시는 보다 현장 감각은 떨어지고요. 또 다 여기 이제 뭐 조사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종합해서 만들지만 확실히 현장감은 없는 그런 보고서와 또 협의문 발표문이라고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뭐 빗나간 예측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2월 고용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고용 동향이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질과 양이 여전히 개선이 안 된 모습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연유에선지 이렇게 일자리 현황이 나아지지 않는 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진짜 희한하네요. 지금 요번에 보면 26만 명이 취업자가 증가를 했어요. 네. 뭐 박수 칠 만한데 세부를 봤더니 40만 명이 갑자기 늘어난 연령대가 생겼어요. 네. 60대 이상. 그럼 60대 이상이 늘어난 이유를 찾아봤더니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했는데 그분들이 취업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40만 명의 노인들이 있는데 이게 60세에서 64세까지 거기가 13만 명이 늘고요. 네. 65세 이상이 23만 명이 늡니다. 65세 노인들께서 이 취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뭐 진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죠. 담배 공짜 주는 거. 그다음에 강의실에 불 끄고 불 켜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전체 평균적으로 내다 보니까 26만 명이 증가대처럼 보이는데요. 이거요. 만약에 기업에서 이런 숫자 갖고서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숨겨서 얘기하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분식 회계라 그러는 거죠. 네. 이 고용 분식이에요. 그리고 20대가 조금 늘어났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 30대, 40대가 굉장히 줄었고요.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15만 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진짜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진 거죠. 더군다나 이 내용들을 보면은 36시간을 우리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이냐 아니냐 하는데 36시간을 일하는 부분들이 그 미만들은 굉장히 늘었고요. 네.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양질에는 또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지금 빠져서 다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좋아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까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질과 양이 여전히 최악의 상태인 그런 고용 동향을 우리가 성적표로 받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전 연령대에서 모두 이 고용 창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30대, 40대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우리 30대, 40대는 건 우리 이 경제의 진짜 허리고 네. 제일 소비가 지출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애들도 있지만 또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는 뭐 가장 중심적인 데인데요. 네. 지금 30대에서 지금 뭐 일자리가 11만 개가 줄었어요. 네. 40대에는 13만 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는 연령대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실업자로 변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 30대, 40대 가장들이
돈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줄어들면요. 그렇죠. 이 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은 굉장히 동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조금 더 진짜 자리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금 양질의, 그리고 사실 일자리 자체가 복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진짜 실업,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고돼서 어떻게 돈을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을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26만 명의 기세등등하게 정부에서 개선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심한 표현으로 이거는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네. 양질의 일자리는 누가 만드냐면은 민간이 만들거든요. 민간 기업에서 만든 건데. 민간 기업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민간 네. 기업이 잘 뛰어놀 수 있게, 또 잘 회사를 하게,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옥죄는 분위기에서 지금 사실 동력들을 잃었고요.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자리는요, 제발 민간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정부는 일거리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일자리는 우리 민간에서 만들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게, 그게 정부의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네. 그리고 최저임금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 최저임금에 지금 이제 복수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취업자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줄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복수가 일어났냐면요. 네. 대졸자들은 취업할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요즘에요. 예. 그래서 대졸자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이 취업이 됐는데요. 40만 명이 이번에 됐어요. 네. 근데 반면에 중졸자, 고졸자들은 14만 명 정도가 네. 취업을 못하고 이 취업에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로 지금. 네. 즉 뭐냐면 사실 최저임금 올린다는 건 미숙련된 그런 사람들을 써서 또 소득을 증가하게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같은 돈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기업을 운영한다면 많은 돈을 줘야 된다면, 그렇다면 대학 졸업생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최저임금이라는 건 미국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맨 처음에 이것들이 나왔던 연유가 뭐냐면요. 미숙련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의 연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저숙련의 값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높여놓으면요, 그 사람들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의 숙련된,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최저임금이에요. 네. 우리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이 비숙련군들을 좀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네.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이렇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속도도 문제지만 이 인상의 폭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빠른 속도와 또 너무나 친노동적인, 근데 절대 이건 친노동적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IMF 진단을 비롯해서 이 고용 동향 성적표는 이 정책적 설계가 정밀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더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정책 방향에 전환이 있어야 될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이 고용 정책들이 사실 복지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복지 정책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자리로 지금 만들었던 게 굉장히 큰 패착이었다고 보고요. 일자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산력, 그다음에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 강화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복지, 그다음에 소득의 재분배, 양극화 해소라는 그런 면에 너무 지금 집착을 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꾸로 일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낸 게 IMF의 공고안이고, 그다음에 이번 2월 달에 고용 지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일자리 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지만 절대적으로 생산력에 국가의 경쟁력에 산업의 고도화에 우리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는 복지로, 일자리는 또 일자리대로 서로 나누는 그런 정책적인 결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IMF 연례 협의와 또 2월 고용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이 뭐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성적표를 하니까 조금 말이 많아졌고 또 이제 뭐 이 과격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요 우리 경제 굉장히 펀더멘털 튼튼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어떤 내용으로 찾아오실 건가요? 다음 주는 이제 네. 고용 동향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는 또 외국 그 사례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브렉시트라든가 그다음에 또 미중 무역 전쟁의 그런 이 뭐 진전사항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소식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